고환율에 탄핵 정국 여파까지 더해 올해도 시작부터 내수 회복에 먹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겹 악재로 인한 소비 위축과 수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물가의 전국 혼란까지 이어지며 찬바람이 불었던 내수시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건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우울한 경기 전망과 정치 혼란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올해 소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 지속. 예전에는 조금 더 살 거를 적게 산다던가 최대한 이제 할인하는 거 묶음 상품 그런 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소비하고. 외식은 좀 많이 줄인 편이에요. 저도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식자재도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옷을 좀 많이 줄이겠죠. 그래도 옷은 좀 안 사도 되는데 먹는 거에서 많이 줄이기는 힘들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소비 성향이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의 그 가계 소득도 제한이 있고 사실 여전히 물가 수준 자체는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샀을 만한 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참는 거죠.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생존 전략. 내수 침체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할 열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 윤선 씨는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거의 매일 장을 봅니다. 자주 구매하는 음식 재료는 두부와 콩나물 그리고 과일류. 한 번에 큰 돈 나가지 않게 장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한 번에 장을 보면은 버리는 음식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신선식품 위주로 장을 보는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짓수가 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두부를 살 때 국산 콩 같은 거 사려고 하면은 이제 4,000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콩나물 같은 거 사면은 10,000원으로 두 가지만 사도 거의 7,000~8,000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날 먹을 만큼만 소박하게 장을 본 윤선 씨. 22,900원. 지갑에서 카드 대신 지폐를 꺼내듭니다. 카드명 가져주세요. 받았습니다. 윤선 씨는 2년 전부터 현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현금 챌린지라고도 불리는 현금 생활은 매일, 매주, 매달 단위로 지출할 예산을 정한 뒤에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정해지면은 이제 하루 예산은 3만 원으로 정하고 이제 하루 동안 그 3만 원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돈 1,000원이라도 남으면은 이 예비비 봉투에 따로 돈을 넣어서 모으고 있어요. 이 예비비 봉투는 이제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요. 그 다음 날에도 3만 원을 한 달 생활비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고 남으면 또 예비비 봉투에서 넣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일상. 그런데도 다소 불편한 현금 생활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물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지출에 둔감해지기도 하죠. 아예 무의식적으로 그냥 카드를 쓴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면 그냥 쓰고 저거 먹고 싶다면 쓰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소비 습관을 과감히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는데요. 얘들아 과일 먹자. 현금 생활의 가장 큰 장점.
불필요한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서 이제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계산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소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예비비 봉투에다가 넣어두니까 돈이 얼마큼 쌓였는지 제가 보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내 거 뭐 하나 사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 현금 생활은 물론 소비를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무지출 챌린지 등 생활비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각종 경제 지표와 경기 전망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식품관. 평일 낮이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고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요. 마트 안 델리 코너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나 볶음밥은 기본. 탕수육이나 타코야끼 같은 다양한 음식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델리 코너를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되게 가격이 합리적이어가지고 눈길을 끌게 된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3번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뭔가 날마다 약간 메뉴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먹고 빨리 이제 올라가려고 그렇게 좀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7개월간 이곳 대형마트 전체 지점 델리 코너의 간편 요리 매출은 이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상승했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이곳의 델리 코너 매출은 50%나 상승했습니다. 점심값 인플레이션,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의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건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 외식 물가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단 높은 수준. 유독 외식비가 더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특히 떡볶이나 김밥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외식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검 절약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1999년생 곽지현 씨.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직장에서 먹는 점심도 매일 직접 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랑 한 분 빼고 다 나가서 드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도시락 싸우면 식비 좀 아낄 수 있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도시락 싸서 오고 계십니다.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보통은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가격이더라고요. 뭐 국밥 같은 것도 원래는 막 8,000원에 팔았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막 올리는 것도 많고. 직장 생활 8년 차. 많지 않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짠테크를 실천한 덕분에 2억 원 넘게 저축을 했다는데요. 자신이 고수해온 절약 비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가계부는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알지만 얼마를 쓰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식비 아끼기 위해서 우선 배달 음식, 나가서 외식하는 거 1억 모을 때까지만 해도 절대 안 했어요. 안 하고 다 집밥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통신비도 고정비 중에 하나여서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한 6년 넘게
5,000원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핸드폰 요금제가 110원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알뜰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3대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오기 때문에 뭐 망 사용료 막 이런 게 잘 안 들어요. 한 달 생활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쓴다는 지현 씨. 지난해 12월 가계부를 보니 보험료가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식비는 0원입니다. 1년 식비를 이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식비, 외식비, 음료비 다 포함해서 1년에 50만 원 나왔어요. 식비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앱테크에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션을 수행. 보상으로 포인트나 쿠폰, 제품을 받아서 식비로 대체하거나 생필품으로 활용합니다. 절약한다고 해서 밥에 김치만 먹고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앱테크로 0원에 사는 것들이에요. 어릴 적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지연 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 생활비 절약 비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지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 패턴을 보면 절대 뭐 절약이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니까 진짜 요즘에 경제가 어렵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미래가 불안해진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어느 순간 욜로에서 요노로 바뀐 유행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소비는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청년층들의 소비는 중년층이나 장년층의 소비에 비해서는 별 변화가 없다라는 게 그동안의 경제적인 이론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보면 젊은이들도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재난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게 되고 계속 이런 이제 재난들이 겹치게 되면서 아마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실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젊은 층에게도 닥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지속해서 100을 웃돌며 낙관세를 유지했지만 12월에는 비상계엄 여파로 88.4로 급락했고 올해 1월엔 91.2를 기록. 소비 심리가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그런 그 가계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수입에 연동해서 그 소비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수입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 소비 지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전망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물론 또 현재의 그 생활 형편도 더 나빠졌다라는 그런 좀 응답이 우세했고요. 이거는 그 지표로서만 본다면 그 우리나라 그 경제의 그 어떤 소비 주체들이 상당히 그 어떤 그 소비를 통제하고 그리고 또 소비를 뭐 절제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 전례 없는 소비 한파 속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와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이곳은 주말만 되면 긴 줄이 늘어서는데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천분의 1.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팍팍해진 현실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가령 뭐 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자가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뭘 해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한 장 사고 싶은 욕심이 늘 항상 있는 거죠.
작년에는 따로 안 샀었는데 올해 좀 월급은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복권은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감이 커질 때 구매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복권인 로또 판매액은 2020년 4조 7천억 원에서 2021년 5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6조 원 가까이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질없다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1%의 생각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런 복권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취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운에 기대어서 복권을 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소비 위축, 내수 부진에 직격탄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날이 채 밝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한 치킨 가게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폐업한 가게를 정리하기 위한 철거 작업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장 먼저 주방 기구와 소품들을 자루에 쓸어 담는 작업. 중고로 되팔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은 물건들도 요즘은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연수가 되게 짧은 거, 1, 2년 된 것들 그런 것들은 보관은 하는데 그 이상 된 것들은 예전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다 폐기예요. 갖다 놔봐야 나가질 않으니까 오픈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 폐업만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쓸만한 주방 집기를 주방 집기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 좀 가져가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져가죠. 돈을 줘야 가져가죠. 요즘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년여 동안 휴일도 없이 폐업 가게 철거 작업을 했다는 이 대표. 최근엔 하루에 최대 15곳에 철거 인력을 보내는 날도 있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같은 자영업자로서 이런 나 홀로 호황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이 상권을 가리지 않고 문을 닫는 현재 상황이 우리 경제의 위태로운 단면 같아서입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치킨, 그다음에 커피, 카페 이런 데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업종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폐업이 제일 안 되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미용실이거든요. 정말 미용실도 많이 나와요. 미용실 공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는 곳은 학원.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배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닐까 지금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코로나 팬데믹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버티던 이 치킨 가게 사장도 백길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비와 배달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어 한시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게 나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2차로 좀 오시는 편인데 아무래도 1차에서 늦게까지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6년 여기 계속 몸담고 있었던 데라 좀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지난해엔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복합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요.
귀리가 들어간 유부초밥 등 저탄수화물 요리를 파는 식당. 지난해 5월 가게를 시작했는데요. 자영업에 뛰어들고 나서야 경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 상권 자체에 사람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직장인 단골 고객님들도 얼굴 못 뵙게 된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단체 주문도 확실히 양이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매장 청소, 재료 발주와 준비부터 조리와 서빙, 정산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과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하루에 꼬박 13시간씩 일하는데요. 그런데도 월 수입에서 월세와 대출이자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 등 각종 고정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월세나 그런 비율이 매출의 10% 정도여야지 건강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요소고, 그리고 매장이 좁다 보니 배달이 거의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배달비가 전체 매출의 25% 정도 나가거든요. 대출이자도 제가 또 비쌀 때 받아가지고 변동금리라고 해도 지금 한 6%에서 개인 대출 받은 거는 9%짜리도 있거든요. 당장 인건비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테이블 오더라고 불리는 무인 주문기 설치. 손님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바로 할 수 있어서 주문 누락을 방지하고 고객 응대 인력도 줄일 수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해도 순수입이 턱없이 적어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젊고 꿈과 계획이 있어서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수익이 없어도 버티는 이유는 2호점, 3호점 이제 이 매장을 확장하고 싶어서인데, 직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배달 비중을 줄이고 홀 매출을 많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야지 좀 더 건강하게 굴러갈 것 같아서.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내수 측면에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수입이 있어야 돈을 쓰는데 자영업 일자리가 줄면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 또한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로서 건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내수가 부진하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 이것이 고용 위축과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그 사업 소득을 통해서 또 그 가게의 어떤 소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또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소비가 위축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원활히 순환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그 걸림돌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장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막을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당장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전국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경제 현안들을 빨리 조속히 좀 해결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동력이 지금 잘 발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 산업에 좀 더 그런 원활한 구조 조정, 그리고 경제 순환이 원활히 된다면 그래도 또 적정 성장률 이상의 그런 경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런 상황이 이 개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외적인 상황이, 외적인 불안이 해소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조금 더 내가 도전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흥미있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이제 물품들을 더 사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